안녕하십니까, 하석유입니다. 채널 24K 유튜브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정의란 무엇인가 강독 제4회차를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우리들이 처음에 얘기했던 독서법에 따라서 이 글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 시간은 1, 2, 3장 챕터 1, 2, 3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리뷰 시간으로 마련을 해봅니다. 책은 계속 읽어나가다가 보면 앞에 읽은 건 무엇이었는지 새까맣게 잊어먹는 게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독서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따라서 앞의 내용을 잊어먹은 상태에서 뒤를 계속 읽어나가면 논리의 계속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지고, 그런 식으로 책을 읽고 나면 책은 다 읽었는데 머릿속에 남는 건 아무것도 없게 되는 이런 경험들을 우리는 종종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하나의 정독을 전제로 해서 펼쳐놓은 책들이라면 간단하게 리뷰하고 해서 끝까지 넘어가는 이런 것이 하나의 독서의 기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 이제 머리에 남는 게 있을 테니까 말이죠. 우리는 이 책의 첫머리에서 챕터 1에서 옳은 일 하기라는 제목의 이야기들이 펼쳐지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왜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어떤 것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어떤 문제에 부딪히기 때문에 우리는 꼭 그 생각을 해야 하는가라는 사례들을 펼쳐 보임으로써 우리가 어떤 사회적 문제에 부딪혔을 때는 반드시 기준이 있어야 한다라는 논리의 실마리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로서 이제 들기 시작했던 것이 허리케인에 의한 피해가 있었는데 그 피해를 복구하는 과정을 놓고 사회적으로 일어났던 논쟁들, 어마어마하게 비싼 복구 비용을 불렀던 상인들과 그리고 이것을 비판하는 이제 반대 측의 논자들, 이들의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우리는 이와 같이 옳은 일을 한다라는 게 무엇인지를 알기가 어렵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허두를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상위 군인에게 훈장을 주는 기준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또는 이제 금융위기가 있었는데 2008년 전후에서 있었던 것이죠. 금융위기가 있었는데 그때 일어났던 사건들, 구제금융을 정부에서 전부 이제 받아서 살아난 이 금융회사들이 뻔뻔스럽게도 엄청난 내부에서 자기들끼리 상여금을 나눠 먹기로 했다. 이것이 이제 사회적 논쟁이 됐었는데, 그러한 분명히 해서는 안 될 것 같이 보이는 그런 행태들 속에도 또 하나 자기들 나름대로의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논리가 존재하게 마련이라는 것, 이런 예들을 펼쳐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조작된 이야기입니다만은 어떤 사례를 보여주기 위해서, 사고의 흐름을 정리해 보기 위해서 조작된 하나의 사례입니다만, 선로를 이탈한 전차의 이야기. 선로를 달리는 전차 앞에 벼랑간 작업하는 인부들이 5명이 나타났는데 전차는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 있죠. 반대편에 보면 한 사람만 있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과연 숫자라는 걸 가지고 우리는 참을 선택할 수 있느냐? 옳은 일이라는 걸 선택할 수 있느냐? 또는 옆에 있는, 내 옆에 있던, 위에서 그걸 내려다보고 있던 사람을 떠밀어서 그 사람으로 통해서 6사람을 다 살리는 이런 것들이 정당한 것일까? 과연 우리는 이 속에서 옳은 일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짚어낼 수 있겠느냐 하는 이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전투를 하던 네이비실이 한 분대가 가다가 염소치기들을 만났는데 이들을 전투 규칙에 위반해서 사살하지 않은 결과 결국 네이비실들이 자기들이 희생되게 된 이런 사건을 놓고 과연 우리는 어떤 것이 옳은 일이었을까, 옳은 선택이었을까 하는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들을 하는 속에서 우리들은 심각한 도덕적 딜레마라는 것에 또한 부딪히게 된다. 숫자만으로 판단할 수도 없고, 또는 돈의 크기로만으로 판단할 수도 없고, 논리에 의해서만도 판단할 수 없는 도덕적 딜레마에 우리는 부딪히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인류들은 해결하기 위해서 3가지 원칙을 세웠는데, 그 하나가 우리는 과연 이런 선택을 하면 전부 행복해지는가 하는 문제와,
두 번째로 자유를 기준으로 해서 선택하는 것이 인간에게는 최선의 선택이다라고 하는 방법. 미덕이라고 하는 거, virtue라고 이제 원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미덕이라고 우리말에서는 번역을 했는데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거지요. 평등주의로 이어진 사회주의적 관점. 이것이 과연 선택의 기준이 될 수 있는가. 우리는 지금까지 행복우선주의, 행복이 최고로 크면 된다. 사실은 뒤에 나오는 이야기에 공리주의 원칙을 내세우기 위해서 이제 그 얘기를 풀어가기 위해서 내놓은 표어고요. 그 다음에 자유주의, 시장 자유경제라는 것을 이제 원리로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또 풀어가기 위해서 내놓은 거고요. 미덕이라는 거, 버추라는 거, 평등주의를 지상가치로다가 우리는 옳은 일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이 이야기들 뒤에 풀어가기 위해서 앞에 깔아놓은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기준으로 옳은 일을 판단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각각은 통합될 수 있는가 함께 이런 것들을 이 책에서 앞으로 검토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챕터 1에서는 풀어 보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얘기된 것처럼 챕터 2에서는 공리주의라는 게 뭔가, 행복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옳은 것, 그런 것, 이것을 선택할 수 있는가, 우리들의 옳은 행위의 기준을 세울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이야기를 전개하기 위해서 제러미 벤덤이 이제 제안했던 공리주의적 가치관, 그것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쭉 전개를 했었습니다. 그 공리주의 속에 여러 가지 참 다양한 이 공리주의 가지고는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지 않느냐라는 이제 사례들을 우린 굉장히 많이 봤죠. 거지들만을 다 한 군데 모아놓으면 사회의 행복이라는 건 전체적으로 증가하느냐.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하는 이 제러미 벤덤의 공리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일들을 해도 되는 거냐라는 이제 의문을 많이 제시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새로운 용어 하나를 우리들이 배우게 되죠. 유틸리티라는 것. 공리라는 말은 곧 행복 또는 만족, 유용성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대표적인 언어로 거기서 제일 많이 쓰는 말을 쓴다면 행복으로 번역할 수 있겠지만 이거를 그냥 행복이라고만도 말할 수 없다가 보니까 유틸리티라는 말을 만들어냅니다. 제러미 벤덤에서부터 시작한 유틸리티가 최고로 극대화된 사회, 그걸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하고 이 유틸리티를 극대화시키는 게 그것이 이상적인 사회고 그렇게 방향을 정하는 게 우리의 옳은 선택이다, 옳은 일의 선택이다 라는 이야기를 이제 풀어갔는데 과연 그 공리주의는 아무 문제를 갖지 않는 거냐라는 거를 챕터 2에서 이제 쭉 훑어봅니다. 대표적으로 조금 아까 얘기했던 거지 한 군데 모아놓기, 또는 어떤 추한 소녀를 한 군데다 유폐시키기, 뭐 여기서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소개가 됐었죠. 고문을 하는 것이 정당화가 될 수 있느냐. 고문을 하면은 한 사람을 고문함으로 해서 여러 사람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회적 공리가 증가하니까 그것이 정당한 것이냐든지, 이 단일 통화, 유틸리티를 단일 통화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유틸리티라는 하나의 개념을 가지고 사회의 이 행복을 측정할 수 있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겠느냐.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가능한 것이냐. 이런 데 대한 이제 회의론을 쭉 우리는 검토해 봤습니다. 그 예로 폭발하는 자동차에 가스탱크를 자동차를 만들어 놓고 그거를 이렇게 화폐로 전환된 유틸리티의 계산에 의해서 이 자동차를 고치지 않은 자동차 회사, 또는 뭐 담배를 많이 피게 하는 것이 그것이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때문에 그것이 유틸리티의 증가다라고 주장했던 필립 모리스라고 하는 담배 회사의 사례, 이런 것들을 쭉 들면서 과연 이게 우리의 바른 일을 하기 위한, 말하자면 정의를 선택하기 위한 기준이 될 수 있겠느냐. 뭐 그래 별걸 다 보셨죠. 대가를 받고 치르는 고통, 뭐 이래서 환산을 해서 얼마면은 이 고통을 받아보냐, 뭐 이런 사례를 하면서 과연 공리주의라고 하는 유틸리티라는 단일 통화를 가지고 사회적 총 행복의 증가, 이거를 계산할 수 있다라고 한 논리가 과연 타당한 거겠느냐라는 이제 공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뒤끝에 등장하는 것이 이제 존 스튜어트 밀이라고 하는 공리주의를 한 단계 진화시키는 한 학자의 등장, 그 존 스튜어트 밀의 주장을 이제 소개를 하게 됩니다. 존 스튜어트 밀은 이러한 공리주의에 숫자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숫자가 많은 쪽, 행복하는 숫자가 많은 쪽으로 선택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선택했던 이런 공리주의적 관에 대해서 이것을 인간적 공리주의로 변환시킨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요. 존 스튜어트 밀은 인격적 공리주의를 이제 주장하는 존 스튜어트 밀의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고 존 스튜어트 밀을 기점으로 해서 공리주의가 다시 자유지상주의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을 보여준 게 챕터 2에서의 얘기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억해 둬야 할 언어로 존 스튜어트 밀이 내가 어느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는 한 내 독립은 당연히 절대적이다. 개인은 자신에 대해 자신의 몸과 마음에 대해 주권을 갖는다. 지금까지도 자유주의의 말하자면 근과 억조 같은 논리적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내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내가 자유롭게 내 의사결정을 하고 그 결정에 따라서 행동할 자유를 나는 가져야 한다. 이 얘기죠.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도 어느 것이 더 나은 자유냐, 덜 나은 자유냐, 어느 것을 위해서 어느 것이 희생되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이 생겨나서 결국은 쾌락이나 행복이나 자유에도 질 높은 자유, 질 낮은 자유 이런 것이 있느냐, 이런 논쟁이 가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존 스튜어트 밀은 만족하는 돼지보다 만족하지 못하는 인간이 만족하는 바보보다는 만족하지 못하는 소크라테스가 더 낫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인격적 자유주의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이제 기초적인 이론의 근거로 제시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부터 이제 드디어 공리주의의 시대를 넘어서 자유지상주의라고 하는 챕터 3의 이야기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죠. 결국 자유지상주의라는 것은 그 당시에 존 스튜어트 밀이 활동하던 그 시기에 영국에서 등장하게 되는 산업혁명이라는 백그라운드 속에서 이 신흥산업자본가들, 뿌띠 부르주아라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논리를 뒷받침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존 스튜어트 밀에서 만들어지는 자유지상주의가 자유시장의 철학으로 결합하게 됩니다. 그 논리를 뒷받침하고 논리적으로 거의 완성이라고 하는 이제 고전학파 경제학의 기초를 놓아준 사람이 아담 스미스고요.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드디어 자본주의라고 하는 체계, 그리고 자본주의의 논리체계와 사상체계가 정립이 되게 되는 건데요. 이 자유지상주의는 과연 정당하냐? 이거는 더 이상의 옳은 일을 논쟁하는 데 있어서 다른 논쟁이 필요 없이 정당한 기준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또 이제 검토해 본 겁니다. 제3장에서. 그래서 이 장에서는 자유지상주의와 자유지상주의를 부정하는 쪽의 논리를 대립을 시켜봅니다. 그 샘플로 등장한 가장 많이 이제 소개된 것이 마이클 조던이라고 하는 농구선수가 벌어들이는 그 많은 돈, 그 돈의 정체성은 뭐냐? 과연 그 돈은 마이클 조던이라고 하는 인격을 구성하는 정체성의 일부가 되는 거냐? 그로부터 세금을 왕창 걷어내면 그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파괴하는, 말하자면 도둑질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냐 아니냐? 자유지상주의에서는 당연히 그 사람의 돈은 그 사람의 것이고 그 사람의 것을 그 사람의 정체성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이고 그것을 국가가 강제로 가져가야 될 이유는 없다. 그걸 뺏어다가 뭐 약자에게 나눠준다든지 그걸 국가가 그렇게 할 권리가 어디에서 어떤 논리를 기준으로 해서 성립하는 거냐. 이렇게 이제 자유지상주의자들이 주장을 한데 반해서 마이클 조던이 그렇게 돈을 벌게 된 데는 사회라는 것이 존재하고 그 사람이 그런 재주를 발휘하게 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이라는 게 존재했기 때문이다. 뭐 이런 반론들을 대립시키면서 자유지상주의가 무조건 다 옳은 것일 수는 없다라는 얘기를 이제 설례를 예로 제시하게 됩니다.
그래 여기서 이제 우리는 세금이라는 것은 과연 뭐냐? 세금이라는 건 분명히 그렇게 미덕으로서 존재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자유지상주의자 입장에서 보면 나의 정체성을 빼앗아가고 붕괴시키는, 파괴시키는 그런 행위냐? 사실 이 논쟁은 아직까지 완결됐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전부 세금을 다 걷고 그러고 있습니다만은 그 세금을 걷는 정당성은 어디서부터 그 논리를 갖는 거냐? 그래서 이것이 사회를 구성하는 회비라고 하는 회비론부터 여러 가지 논리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죠. 공산사회는 원래가 세금이 없고 공동생산, 공동소비를 하니까 당연히 세금이 없는 사회죠. 그런 사회도 있을 수 있다. 어느 것이 더 자유지상주의에 가까운 거냐? 이런 논쟁들을 지금 아직도 종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대립각을 자유지상주의가 만능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또 추가로 예를 든 게 장기를 매매하는데 콩팥을 2개밖에 인간은 안 가지고 있는데 하나의 장기를 떼서 첫째 아들을 대학에 보낸 사람이 둘째 아들을 보내기 위해서 자기의 남은 콩팥을 떼서 자유매매하게 하는 것이 과연 그게 내 것이냐? 그것이 바로 내 몸뚱아리인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 되느냐? 이 문제와 부딪혔을 때 우리는 사회적으로 그것을 정의로운 선택이라고 해서 자유지상주의를 옹호해야 될 거냐? 이 자유지상주의에서 내세우는 결국은 이제 구호가 나는 나를 소유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제 제 챕터 3의 제목으로 보이듯이 내 인생은 나의 것이냐라고 하는데 이런 장기 매매에 관한 논쟁이라든지 안락사,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몸은 나의 것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안락사를 해도 된다. 과연 이것을 우리는 그냥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거냐? 자유지상주의는 이렇게 많은 문제를 또한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검토까지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지상주의로 옳은 것을 판단하는 공리주의의 문제, 두 번째 자유지상주의로 판단하는 자유시장 철학의 문제, 이 문제들의 전반적인 상황을 한번 쭉 점검을 해본 셈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3강, 4강 넘어가면 이때부터 무엇이 등장하겠습니까? 자유시장주의에 대한 검토를 이제 4장 정도에서 한 번 더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뭘로 넘어갈까요? 거의 분명하죠. 미덕이라는 문제. 어느 것이 미덕이냐? 이 문제를 놓고 평등주의를 옹호하는 입장들을 우리는 이제 그 다음엔 보나마나 공부하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이제 챕터 3까지를 이렇게 리뷰를 해 보시고 나면 논리의 흐름을 쭉 정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논리의 흐름이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나중에 이 책을 다 읽고 나셔도 한참 동안 이 책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책인지를 기억하실 수 있게 될 것이고 나중에 이제 이 책을 인용해서 책을 쓰시려고 한다든지 글을 쓰신다면 그게 어디쯤 나오는지 쉽게 찾아서 쓰실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중간중간에 한 번씩 리뷰한다는 것. 물론 이 강독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저는 이 전체를 한번 목차에 따라서 리뷰를 해드릴 것이고 그리고 이 책이 가지고 있는 문제, 이 책의 허술한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이제 강의를 한 2회 정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만은 이와 같은 이 책 읽는 법 이런 것들을 한번 훈련해 보셨다 싶은 시간이 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정의란 무엇인가 1, 2, 3장에 대한 리뷰 여기까지 마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